전 세계 군사 전략가들이 조용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중국도, 미국도, 일본도 어느 누구도 감히 말하지 못했죠. 이미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아예 섬을 항공모함으로 만들어버린 나라였습니다. 울릉도, 흑산도, 백령도. 그저 평범한 섬이라 생각했던 그곳들이 전 세계를 뒤흔들 불침 항공모함 삼각벨트의 핵심이었다는 사실을 안 순간 나토 출신 전략가조차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은 섬을 씹는다. 그건 무기가 아니라 경고였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브루노 슈나이더입니다. 스위스 국적의 군사 전략가로 유럽연합 전략기획국에서 30년을 일했고 지금은 취리히에 있는 안보정책연구소에서 선임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삶의 대부분을 지도 위에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점을 찍으며 살았어요. 그 점 하나에 나라가 무너지고 전쟁이 시작되며 수만 명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는 걸 수도 없이 봤습니다. 항공모함은 세계 질서의 구심점이다. 그게 제 평생 철학이었죠. 미국은 11대의 핵항모로 세계를 움직이고 프랑스와 영국은 존재의 과시로 항모를 굴립니다. 중국은 이제야 세 번째 항모를 진수했어요. 하지만 한국이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 나라가 진지하게 해양 패권이라는 단어를 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동양계 청년의 보고서를 읽고 멈춰 섰어요. 한국은 항모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은 섬을 항모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 문장은 비웃음이 아니라 전율이었습니다. 며칠 후 서울행 항공편에 올랐죠. 처음으로 지도를 버리고 땅을 보기 위해 떠난 여행이었어요.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 모든 것이 시작됐습니다. 첫 인상은 솔직히 별로였어요. 지나치게 깨끗하고 지나치게 정돈되어 있고 지나치게 조용했거든요. 아니, 무슨 나라가 이렇게 위험해 보이지 않는 겁니까? 며칠 뒤 한국 동쪽 끝 울릉도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첫 번째 침몰하지 않는 항모를 마주쳤어요. 해군 기지도 아니고 미사일 포대도 아닌데 그 활주로를 본 순간 몸이 얼어붙는 걸 느꼈습니다. 적이든 동맹이든 이 선을 넘지 말라는 침묵의 전선이 땅 위에 그려져 있었어요. 저는 울릉도를 작은 섬 정도로만 알고 있었죠. 군사 전략 지도에서 중요하게 다룬 적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공항 활주로를 처음 본 순간 제 생각은 완전히 뒤집혔어요. 이거 뭔가 이상하군요. 기체 길이 15m 넘는 중형 전투기들이 착륙할 수 있는 활주로가 고작 인구 9천의 섬에 깔리고 있었어요. 명목은 관광용. 그런데 활주로 폭은 36m. 길이는 정확히 1.2km. 어디서 많이 보던 숫자였습니다. 그건 유럽의 고속전술 활주로 기준이었어요. 누가 이런 걸 만든 거죠? 제가 물었습니다. 가이드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정부요. 여기 관광객 더 오라고. 웃음이 나와야 하는데 오히려 소름이 돋더군요. 관광지에 전투기 활주로를 깐다고요? 그날 밤 숙소에서 한국의 항공모함 개발사를 전부 뒤졌죠. 그리고 이해하게 됐어요. 처음엔 독도함 하나로 시작했던 그들이 차라리 그 돈이면을 외치며 계속해서 항모의 크기를 키워왔다는 사실을요. 독도함에서 대형 수송함으로, 대형 수송함에서 중형 항모로, 중형 항모에서 결국 7만 톤급까지. 그 과정이 어이없을 정도로 비논리적인 것 같았는데 사실은 아주 치밀하고 한국적인 전략이었습니다. 이건 유럽에선 조롱거리지만 한국에선 전략의 미학이었죠. 애초에 전투기 몇 대 싣는 정도로 만족하지 않고 언젠가는 적이 절대 넘을 수 없는 선을 만들겠다는 그들의 집착. 그걸 울릉도에서 느꼈어요. 울릉도 공항 근처에 있는 작은 도서관, 거기엔 설계자 인터뷰 자료가 보관돼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더군요. 이 공항은 유사시 전투기 금유, 탄약 보급, 비상 착륙까지 전부 가능해야 했습니다. 한국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 다음 날 해안도로를 따라 울릉도를 돌았어요. 섬 곳곳에는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었고 군인도 아닌 민간인이 그걸 유지, 관리하고 있더군요. 물어봤습니다. 이거 군사시설인가요? 대답은 단순했죠. 아니요. 해양안전센터입니다. 그 순간 확신했어요.
이 나라는 평화로 위장한 전쟁 기지다. 그리고 저녁 섬 어귀에서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60대 중반의 조선소 출신이라던 그분은 KF-21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 비행기 말이야. 앞으로 여기서도 뜨고 내리게 될 거요. 깜짝 놀라 물었죠. 정말 그렇게 되나요?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미 그렇게 되게 만들고 있잖소. 우린 모닝 사러 갔다가 결국 롤스로이스를 타게 되는 민족이니까. 이 나라 사람들은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날 거라는 전제를 이미 삶 속에 녹여내고 있었죠. 길 하나를 내더라도 활주로가 될 수 있도록 깔고 공원 하나를 만들더라도 탄약고가 숨겨질 수 있도록 배치하고 섬 하나를 개발하더라도 그 안에 항모를 숨겨놓는 민족. 그날 밤 울릉도 방파제 끝에서 서쪽 바다를 바라보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섬은 항모가 아니야. 이건 경고야. 넘지 마라. 여긴 준비되어 있다는 조용한 전선이야. 울릉도를 떠난 뒤 저는 이상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명 공항을 본 건데 계속 항공모함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이건 그냥 활주로가 아니라 어떤 국가적 선언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하기 위해 서울로 돌아가지 않고 남쪽으로 향했어요. 다음 목적지는 흑산도. 이름조차 낯설었던 이 섬이 지금은 제 인생에서 절대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되어버렸습니다. 흑산도는 공중에서 내려다볼 때 마치 남해 바다의 점 하나 찍힌 듯한 작은 섬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섬에도 울릉도와 똑같은 규모의 활주로가 깔리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1.2km. 그 길이 하나가 모든 걸 설명하고 있었어요. 왜 또 이 사이즈일까? 그 순간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한국은 전술적 삼각구도를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동쪽엔 울릉도, 남쪽엔 흑산도,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될 서쪽의 백령도. 이 세 섬이 만들어내는 삼각형. 그 중심엔 한국의 본토가 있었고 그 외곽은 철벽이었죠. 섬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똑같은 대답을 들었어요. 이건 관광용 공항입니다. 놀랍게도 또 그 말이었죠. 하지만 이곳은 관광지가 아니었어요. 인구 2천 남짓, 숙박업도 거의 없는 곳. 관광객이 오더라도 하루 이틀이면 끝날 지역에 대형 활주로를 깔았다고요? 현지 공사 관계자와 대화를 시도했어요. 그는 처음엔 말을 아끼더니 제 신분을 확인한 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린 평화시엔 관광을 준비하고 유사시엔 반격을 준비합니다. 흑산도는 그냥 섬이 아니었습니다. 미래의 전장이자 적의 통로를 가로막는 전자적 지뢰밭이었어요. 지도 위에서 다시 확인했죠. 이 섬은 중국의 해군이 남중국해를 빠져나와 태평양으로 진입하려 할 때 반드시 지나야 하는 해협 바로 앞에 있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함대를 돌렸지만 한국은 아예 섬을 박아서 그 길을 막아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전략이 조용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어떤 나라는 군함을 자랑하고 어떤 나라는 미사일을 외치며 세계에 위협을 줍니다. 그런데 한국은요? 그냥 섬 하나 짓고 활주로 하나 깔고 관광객을 위한 시설입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적들은 압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 흑산도 해안가 절벽에서 바다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섬은 항모가 아니다. 이건 지형을 전략화한 방어의 멘틀이다. 언제든 떠오를 수 있는 항모가 아니라 절대 가라앉지 않고 절대 피하지 않으며 그 자리에 박혀있는 분노의 구조물. 그날 밤 또다시 유럽 지도자들이 떠올랐어요. 그들은 항공모함을 띄우려 몇십 년을 계획합니다. 그러나 이 작고 겸손한 나라는 그 모든 함대를 무력화할 지형의 항모를 만들어냈죠. 더 이상 군사기지라는 단어를 입에 담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부르기로 했어요. 전략적 위장 구조물. 그게 바로 지금 한국이 세워놓은 섬들의 정체였어요. 흑산도 공항, 곧 완공됩니다. 공사 관계자의 말이었어요. 그의 말투는 굉장히 담담했지만 저는 거기서 숨겨진 단단함을 느꼈습니다. 섬 전체를 도보로 돌며 드론 촬영을 시도했어요. 그러다 절벽 아래 묘하게 잘린 곡선을 보게 됐죠. 거기는 바람이 가장 강하게 몰아치는 지점이었고 딱 항공기 활주에 필요한 풍향 조건이 맞아떨어지는 장소였어요.
의심은 점점 확신이 되어갔습니다. 유럽에서 수십 곳의 항공기지 부지를 설계하고 조사해봤지만 이렇게 적절한 장소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숨겨둔 경우는 처음 봤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어촌에서 조업을 마친 어민이 말했습니다. 저기 활주로 옆 아시죠? 거기 돌무더기 쌓인데 그 밑에 뭐 있는지 아십니까? 고개를 저었고 그는 아무 말 없이 손가락으로 포를 형상화하며 눈을 찡긋했어요. 미사일. 그 말은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빛과 손짓만으로 충분했죠. 저는 그때 직감했어요. 한국은 절대 군사시설을 드러내지 않아요. 그저 상대방이 알아채게 만들 뿐입니다. 말하지 않고 설계하지 않고 홍보하지 않아요. 그 대신 기지 위에 바다를 올리고 군사력 위에 평화를 덮어 씌웁니다. 흑산도는 전략적으로 말도 안 되는 위치에 있었어요. 중국 해군이 서해를 벗어나 남해로 다시 태평양으로 나아가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목줄 같은 지점이었죠. 마지막으로 섬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 위에 올라 흑산도의 윤곽을 조감도로 그렸어요. 그리고 지도 위에 선을 하나 그었죠. 중국 칭다오에서 출발해 남중국해로 이어지는 군사 항로. 그 선은 정확히 흑산도의 활주로 옆을 스쳐 지나가고 있었어요. 중국은 이걸 모를 리가 없겠죠? 제 옆에서 드론 조작을 돕던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어요. 몰라서 조용한 게 아닐 겁니다. 알기 때문에 더 조용한 거겠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이 섬은 적에게조차 말할 수 없는 압박이었죠. 거대한 함대를 띄우는 것보다 섬 하나를 씹는 것이 더 강력하다는 걸 한국은 이미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흑산도를 떠나며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이 남았다는 걸 직감했어요. 울릉도는 동쪽의 창이었고 흑산도는 남쪽의 검이었죠. 그렇다면 서쪽, 가장 민감하고 가장 불안한 그 구역엔 대체 무엇이 있을까? 그 답은 너무도 분명했습니다. 백령도. 헬기로 도착한 백령도는 처음부터 다른 공기를 풍기고 있었어요. 경계 철조망, 해병대 정복 차림의 병사들, 그리고 무엇보다 조용한 긴장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누구도 관광지라 부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역설적으로 여기에도 역시 공항이 건설되고 있는 중이었죠. 또다시 1.2km. 또다시 그 길이. 이쯤 되면 숫자가 아니라 선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이 활주로 길이로 말하고 있었어요. 우린 언제든 대응할 수 있다. 백령도의 위치를 처음 지도에서 봤을 때 저는 잘못된 좌표라고 생각했어요. 평양에서 146km. 서울보다 가깝습니다. 북한 장산고지에서 직선 거리 14km. 여긴 그냥 섬이 아니라 적의 숨결이 느껴지는 자리였어요. 실제로 섬 남단에서 쌍안경을 들이대자 북한 해안 초소가 선명히 보였습니다. 우린 서로를 눈으로 보고 있어요. 현지에 주둔 중인 해병대 장교의 말이었어요. 그 말은 농담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총구가 마주보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백령도는 한국의 최전선입니다. 그런데 그 최전선 한가운데 한국은 비행기 활주로를 건설하고 있었어요. 적이 가장 예민해할 자리에 가장 도발적인 구조물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걸 누구도 도발이라 말하지 못해요. 왜냐고요? 그들이 먼저 말을 꺼내는 순간 자신들이 그 섬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인정하게 되니까요. 더 놀라웠던 건 이 섬의 주민들이 기지화된 삶을 거부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말합니다. 전쟁 나면 제일 먼저 죽는 건 우리일지도 모르죠. 그래도 우린 떠나지 않아요. 백령도 해변을 따라 걷다가 숲을 아래 깔려있는 구조물을 하나 발견했어요. 옛 벙커였죠. 아마 수십 년 전 이 나라가 정말 약했을 때 만들어진 시설이었어요. 그 위에 이제는 활주로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방어의 시대에서 공세의 시대로 바뀐 것이죠. 그 변화는 숫자나 병력 배치보다 훨씬 무서웠어요. 이 섬엔 거대한 함선이 정박해 있는 것도 아니고 레이더 타워가 솟아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섬 자체가 함선이었고 이 백령도 자체가 사일로였으며 이 땅 전체가 포문이었어요. 해가 지기 시작하자 서해 바다 건너편으로 붉은 실루엣이 드러났어요. 북한 해안선이었습니다. 침묵하고 있지만 모두가 알고 있는 진실. 한국은 여기에 벽을 세운 것이 아니라
국경을 밖으로 밀어낸 것이었어요. 이 나라에선 어디까지가 국토이고 어디부터가 전선인지 아무도 정확히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분선을 이미 한국 스스로가 없애버렸기 때문이에요. 백령도를 떠나면서 다시 지도를 펼쳤어요. 그리고 그 순간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울릉도, 흑산도, 백령도. 세 섬이 마치 보이지 않는 실로 연결된 듯 완벽한 삼각형을 그리고 있었던 겁니다. 정확히 한국 본토를 감싸는 전략적 방패의 형태였어요. 서울로 돌아온 일주일 동안 거의 외출을 하지 않았어요. 하루 종일 지도만 붙잡고 있었죠. 울릉도, 흑산도, 백령도를 수십 번 확대하고 축소하며 그 삼각구도가 의미하는 바를 다시 뜯어보았습니다. 한국은 전쟁 준비를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나라였어요. 그 차이는 엄청나게 큽니다. 프랑스는 국경을 철조망으로 막습니다. 독일은 레이더를 깔고 미국은 위성으로 지키죠. 그런데 한국은 길을 냅니다. 섬 위에 공항을 짓고 활주로를 깔고 그 위로 평화를 덮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언제든 전투기 이륙 허가만 떨어지면 불꽃이 될 수 있는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었어요. 한날은 서울 종로에 있는 군사서적 전문 서점에서 우연히 군 출신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는 육군 공병 출신이라고 했어요. 그와 여러 대화 중 제가 다녀온 섬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담배를 꺼내 물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거기 다 지뢰밭입니다. 그 말에 저는 흠칫 놀랐어요. 지뢰밭이라고요? 그는 덧붙였어요. 진짜 지뢰는 없죠. 근데 거기서 전쟁 난다고 생각해봐요. 어디든 다 기지로 바뀔 수 있습니다. 활주로요? 예비기지. 도시요? 시가전 지옥. 학교요? 군병원. 길이요? 탱크 이동 경로. 우린 땅 하나도 그냥 두질 않아요. 이 나라는 미사일이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무기였어요. 자신들이 사는 집, 다니는 길, 마시는 물조차 전시에 어떻게 바뀔지 모두 알고 있는 국민들. 그게 무서운 겁니다. 어떤 나라는 방어벽을 만듭니다. 어떤 나라는 공군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냥 아무 말 없이 준비합니다. 그게 한국의 전쟁 방식이었어요. 드러내지 않고 강조하지 않고 공식 발표도 없고 대신 기억에 새겨두는 방식. 한강변을 산책하며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만약 오늘 서울에 미사일이 떨어진다면 그럼 이 도시는 어떻게 변할까? 놀랍게도 이미 다 정해져 있었습니다. 지하철은 대피소가 되고 아파트는 고지대 참호가 되고 공원은 헬기 착륙 지점이 되며 학교 운동장은 탄약 수송 경로로 바뀝니다. 그 모든 게 아무도 몰래 그러나 모두가 알고 있는 방식으로 설계돼 있었어요. 이건 집단 기억이 만든 생존의 구조물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하고 싶었습니다. 이건 무기가 아니다. 이건 정신이다. 세계 곳곳에서 전략 컨설팅을 해왔던 제가 이런 문장을 말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한국은 절대로 전쟁을 피하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어떤 전쟁이라도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전체 사회가 준비돼 있어요. 결국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한국은 전쟁을 설계한 나라가 아니라 전쟁이 스쳐 지나가도 끝까지 살아남을 구조를 만든 나라다. 이런 나라를 공격하려는 자가 있다면 그건 총알이 아니라 그 나라의 역사 전체와 부딪히게 될 거예요. 서울 한복판에서 커피를 마시던 어느 날 저는 인터넷 뉴스에서 작고도 묘한 기사를 읽었어요. 일본, 울릉도 공항 건설의 공식 항의. 기사 자체는 짧았고 정부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서 한국의 진짜 무서움을 다시 느꼈어요. 공식적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공항 하나가 지어질 뿐이고 그마저도 관광객 유치를 위한 개발이라는 말만 오갈 뿐이었죠. 그런데 왜 일본은 불편해할까요? 왜 중국은 이 공항들을 유심히 주시하고 있을까요? 그건 한국이 자국민에게는 말하지 않는 걸 적들에게는 철저히 느끼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는 국민에게 전쟁 준비 중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지만 적은 압니다. 지금도 뭔가가 준비되고 있다는 걸요. 그 차이는 실로 엄청납니다. 미국은 우린 대응하겠다고 외칩니다. 중국은 넘어오면 끝장난다고 경고하죠. 하지만 한국은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저 조용히 울릉도에 활주로를 깔고 흑산도에 공항을 만들고 백령도에 무언가를 심고 입을 다물어요. 그 침묵이 사실은 가장 무서운 음성이라는 걸 저는 이 나라에서 처음 배웠습니다. 며칠 전 저는 전직미 공군 정보장교와 식사 자리를 가졌어요. 그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한국은 전쟁 계획이 없어요. 대신 전쟁이 터지면 국민 전체가 알아서 전환되는 구조예요. 믿기 어려워 물었죠. 그게 가능합니까? 그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9.11 테러 때 우리는 마비됐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5분 안에 변합니다. 도심이 전방이 되고 편의점이 보급소가 되고 마트가 민간 보급창이 되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엔 한 문장이 떠올랐어요. 국민은 몰라도 적은 안다. 실제로 그랬어요. 서울 거리를 걷는 시민들은 전쟁을 입에 올리지 않아요. 하지만 적성국들의 군사 보고서에는 K시민 전환 시스템이 별도 항목으로 존재한다고 하더군요. 이건 충격이었습니다. 이 나라는 전시 매뉴얼을 들고 있지 않아도 각자가 알아서 매뉴얼이 되는 나라라는 거예요. 누가 지시하지 않아도 움직이는 사회. 그게 한국이었어요. 그럼 왜 한국 국민들은 모를까요? 아니요, 모르는 게 아니죠. 말하지 않을 뿐이에요. 울릉도에서 만났던 70대 노인이 떠올랐어요. 그는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어업을 하며 평생 섬에서 살아온 분이었죠. 그런데 제가 여기 왜 활주로를 짓는다고 보십니까? 라고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글쎄요. 아마 우릴 너무 만만하게 보지 말라는 뜻이겠죠. 그 짧은 한마디에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설명은 없었어요. 그냥 전선에 사는 사람의 감각이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한편 적들은 다르게 움직여요. 2024년 중국 국방백서엔 한국의 섬 기반 전력화라는 항목이 새로 생겼고 북한 노동신문은 한국이 흑산도와 울릉도를 무기화하고 있다는 기사를 실었어요. 공식적으로는 부정하면서도 그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섬들이 단순한 섬이 아니라는 것을. 그게 바로 한국의 전략입니다. 입은 닫고 행동은 멈추지 않으며 시민은 평범하게 살되 전 국민이 전시국가의 일원이 되는 방식. 그리고 그걸 아는 사람은 국민이 아니라 오히려 적이라는 사실이 이 나라를 가장 두렵게 만드는 이유였어요. 저는 지금 서울 도심 한복판, 여의도의 한 공원 벤치에 앉아 이 글을 씁니다. 왼쪽에선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놀고 있고 오른쪽에선 어르신들이 운동을 하고 계십니다. 분명 평화롭죠. 아무도 긴장하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이 평화가 얼마나 강한 각오 위에 놓여 있는지 이제는 압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항공모함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은유가 아닙니다. 제가 걷는 이 길도 앉아있는 이 벤치도 비상시에는 작전 지도가 되고 전투 구역이 되며 국방선의 일부가 되도록 설계된 나라에 제가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고요? 다녀왔으니까요. 울릉도, 흑산도, 백령도. 그 삼각형의 끝점들을요. 지도 위에선 작고 외로운 섬들이었지만 현실에선 거대한 의지가 박혀있는 기지들이었습니다. 그 모든 여정을 마친 지금 제 눈엔 서울 시내가 다르게 보입니다. 지하철 노선도는 피난 루트고 강변북로는 전차 이동 경로이며 한강 다리는 전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미 구조 설계가 끝나 있는 상태였어요. 사람들은 그걸 모른 채 살아갑니다. 아니요, 모르진 않죠. 그저 말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게 이 나라의 방식입니다. 거창하게 떠들지 않아요. 강력한 무기를 들고 과시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누가 건드리기라도 하면 그 조용했던 길 위로 전차가 달리고 그 평화롭던 공원에서 포탄이 날아오르며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항공모함이 도시 전체로 솟아오르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게 두렵습니다. 동시에 감탄스럽습니다. 국가란 무기보다 사람이고 정책보다 기억이며 지도보다 정신이라는 걸 이 작고 강한 나라가 저한테 가르쳐줬어요. 이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하지만 저는 예전처럼 유럽 중심의 전략 지도를 그릴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 시야 한가운데 항상 이 나라가 떠오를 테니까요. 작지만 거대한 삼각형. 침몰하지 않는 세 개의 항모. 떠나는 날 울릉도에서 구입한 기념품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기념품이자 경고였죠. 제 연구실 책상 한쪽에 두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절대로 이 나라를 과소평가하지 않겠다.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를 진심으로 대해준 나라입니다. 러시아라는 국가의 고위 외교 관료가 남긴 진심 어린 고백입니다. 그가 말합니다. 전 세계가 러시아를 외면하던 그 순간 한국만은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고요. 모두가 떠날 때 삼성은 마지막까지 불을 끄지 않았고 현대는 가장 늦게까지 러시아 경제의 숨통을 붙들고 있었다고요. 한국이 만들어낸 진짜 외교의 힘에 대한 이야기.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러시아 연방 상무부 차관보를 지내고 현재는 에너지경제연구소의 석좌연구원으로 활동하는 57세 안드레이 페도로프입니다. 수십 년간 러시아 정부에서 냉정하게 국익만을 위해 살아왔던 저에게 외교적 감정이란 사치였어요. 차가운 모스크바의 겨울처럼 굳어버린 마음으로 수치와 계약서만 바라보던 제게 유일하게 감정을 불러일으킨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이에요. 지금도 가끔 잠에서 깰 때면 그날의 풍경이 눈앞에 생생하게 떠올라요. 1998년 겨울 모스크바는 유난히 춥고 음침했죠. 영하 30도를 오르내리는 칼바람이 얼굴을 핥히는 그날 정부 청사 복도를 걷던 저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루블화 가치는 휴지 조각이 됐고 모스크바 곳곳에서는 절망에 빠진 시민들의 항의가 들렸어요. 그들의 얼굴에 비친 좌절감은 마치 러시아의 미래를 예견하는 듯 했습니다. 일본의 소니, 독일의 지멘스, 미국의 IBM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하루아침에 사무실을 비웠죠. 그들은 침몰하는 배를 탈출하듯 서둘러 짐을 쌌습니다. 그날 오후 예고 없이 삼성 러시아 지사장이 제 사무실로 급히 찾아왔습니다. 흐트러진 넥타이와 붉어진 코끝이 그가 얼마나 서둘러 왔는지 말해주었죠. 하지만 그의 눈은 이상하리만치 침착했고 흔들림 없이 단호했어요. 페도로프 차관보님, 삼성은 러시아를 떠나지 않습니다. 잠깐 제가 잘못 들었나 싶었어요. 그 시점에서 우리 러시아는 기업들이 남을 이유가 없는 나라였거든요. 경제는 무너졌고 미래는 불투명했으며 정치적 혼란은 극에 달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는데 삼성이 도대체 왜 남겠다고 하는 걸까요? 그는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어요. 협력사인 러시아 기업이 우리에게 6천만 달러를 빚지고 있습니다. 이 돈을 못 받아도 괜찮아요. 건물을 담보로 잡았지만 이곳을 빼앗아 쓸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건 이들과 함께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순간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평생 냉철한 관료였던 제가 처음으로 진정한 감정이란 것을 느낀 순간이었어요. 세계적인 기업이 이렇게 손해를 감수하며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말을 듣다니 러시아 관리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 결정을 내리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물었어요. 그는 잠시 창밖에 눈 내리는 모스크바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답했습니다. 저희 회장님이 지시하셨습니다. 러시아는 우리의 오래된 친구다. 친구가 어려울 때 등을 돌리는 것은 삼성의 방식이 아니다. 이 말씀을 전해드리러 왔습니다. 삼성의 결정은 단지 비즈니스적 판단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우정이었습니다. 국가 간 관계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종류의 우정 말이에요. 며칠 후 저는 모스크바 시내 삼성지사 근처를 지나다 일부러 차를 멈추고 그곳을 바라봤어요. 해가 진 후의 모스크바는 어둠이 짙게 내려앉은 도시였죠. 경제 위기로 많은 건물들이 전기를 아끼기 위해 불을 끄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삼성 사무실의 불빛만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모든 게 무너지고 있는 러시아에서 유일하게 희망을 놓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삼성은 실제로 그 후 몇 년 동안 건물을 차지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러시아 협력사가 다시 회복할 때까지 기다려줬어요. 몇 년 후 협력사가 일어나자 건물 가격이 수십 배 올라 있었지만 삼성은 딱 빌려준 6천만 달러만 받고 그 건물을 돌려줬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크렘린궁 내부에서는 작은 소동이 일었어요. 많은 고위 관리들이 반신반의하며 재확인을 요청했죠. 정말로 삼성이 추가 이익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그건 거의 믿기 힘든 일이었으니까요. 그 일을 계기로 러시아의 많은 관리들은 한국 기업들을 존경하기 시작했어요. 삼성이 보여준 그 행동은
러시아 정부 내에서 일종의 전설이 되었고 이후 한국 기업들에 대한 특별한 신뢰로 이어졌습니다. 2022년 어느 차가운 3월, 저는 연구소 동료들과 함께 모스크바 시내 대형 슈퍼마켓을 찾았어요. 평소와 달리 마트 입구부터 사람들의 표정이 불안해 보였죠. 전쟁으로 인해 세계가 빠르게 변하고 있었고 매장 내 진열대는 점점 텅 비어갔습니다. 사람들은 서둘러 물건을 카트에 담았고 계산대는 길게 줄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건 러시아 국민 라면이라 불리던 한국산 도시락 라면이 사라졌다는 사실이었어요. 도시락 라면이 어디 있나요? 저는 급히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높아진 것을 스스로도 느낄 수 있었어요. 젊은 여직원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대답했죠. 죄송합니다. 더 이상 수입되지 않아요. 아시잖아요, 상황이. 그녀는 말을 끝맺지 못했지만 우리 모두 그 의미를 알았습니다. 제재로 인해 한국 제품들이 더 이상 러시아에 들어오지 못하게 된 것이죠. 다른 마트를 찾아다녔어요. 프레스냐 지역의 마트, 아르바트 거리의 식품점, 심지어 크라스노 프레스넨스키 지역의 작은 편의점까지 모두 돌아다녔지만 어느 곳에서도 그 친숙한 사각형 도시락 라면의 모습을 볼 수 없었어요. 매장 한쪽 구석에 어색하게 자리 잡은 중국산 라면들이 마치 승리한 듯 놓여 있었어요. 그 모습에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러시아의 한국 제품이 사라진다는 건 그저 물건이 사라지는 것 이상의 깊은 의미였으니까요. 도시락 라면은 러시아 사람들에게 절대 평범한 식품이 아니었어요. 제가 처음 먹어본 건 2000년대 초반이었는데 솔직히 처음엔 그 맛을 무척 이상하게 여겼죠. 매운맛에 익숙하지 않은 러시아인들은 대부분 첫 경험 후 너무 맵다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시간이 갈수록 그 강렬한 매운맛에 중독되어 갔어요. 모스크바의 겨울이 특히 혹독했던 어느 해, 도시락 라면은 마치 마법처럼 러시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영하 30도의 날씨에 뜨거운 도시락 라면 한 그릇은 마치 태양을 삼키는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제가 근무하던 정부 청사에서도 바쁜 점심시간이면 사무실 여기저기서 도시락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고위 관리들조차 회의 시간에 도시락 라면을 테이크아웃해 먹는 광경은 이제 더 이상 놀라운 일이 아니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도시락은 러시아 정부 청사의 비공식 점심 메뉴가 되었고 더 나아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상징하는 존재가 되었죠. 한국 초코파이는 또 어땠을까요? 초코파이는 러시아에서 거의 종교적 인기를 누렸어요. 지금도 생생해요. 2005년 모스크바 시내의 한마트에서 처음 초코파이 판매를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던 모습이요. 처음 한 달 동안은 품절 대란이 일어나 매장마다 한 사람당 최대 5개라는 제한을 둘 정도였어요. 러시아 사람들이 초코파이에 열광하는 이유를 외국인들은 정말로 이해하지 못했죠. 좋은 초콜릿으로 유명한 유럽 사람들은 러시아인들의 초코파이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저희에게 초코파이는 특별했습니다. 달콤한 초콜릿과 부드러운 마시멜로우가 만난 그 작은 원형의 과자는 어쩌면 우리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이해하는 작은 열쇠였는지도 몰라요. 겉은 단단하지만 속은 무척 부드러운 그 미묘한 대비가 한국이라는 나라의 본질을 담고 있는 듯 했거든요. 힘든 하루를 보낸 후 따뜻한 차 한 잔과 초코파이를 먹으며 우리는 다시 힘을 냈습니다. 그건 마치 작은 의식 같았어요. 한국 제품들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중국산이 차지한 건 정말 우울한 현실이었어요. 중국 제품들은 가격은 확실히 쌌지만 품질은 형편없었죠. 연구소의 직원들도 중국산 라면을 두고 이렇게 비아냥거렸어요. 이건 라면이 아니라 그냥 밍밍한 국수일 뿐이야. 차라리 굽는 게 낫겠어. 무서울 정도로 솔직한 러시아식 평가였죠. 한국 제품들이 떠나간 빈자리를 바라보며 현실의 냉정함을 느낄 때마다 저는 오래전 경험을 떠올리곤 했어요. 바로 1990년대 초반, 소련이 해체된 직후 러시아가 경제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죠. 당시 러시아는 진정한 의미의 파산 상태였어요. 막대한 부채를 짊어지고 있었고 그 중에는 한국에서 빌린 채무도 적지 않았습니다. 한국 정부는 고르바초프 시절 러시아에 자금을 빌려주었고 우리 러시아는 이 빚을 갚을 능력이 전혀 없었어요. 상황이 절망적이었을 때 러시아 정부는 창의적인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바로 불곰 사업입니다. 현금이 없던 러시아는 한국에 최첨단 무기와 군사 기술을 제공하여 빚을 대신 갚기로 한 거죠. 처음 이 제안이 나왔을 때 한국 측의 반응은 의외로 열광적이었어요. 그들은 오랫동안 자체 군사 기술 개발에 목말라 있었거든요. 그때 저는 상무부에서 불곰 사업의 기술 이전 자문단으로 참여하고 있었어요. 사실 처음엔 회의적이었어요. 군사 기술이란 국가의 가장 소중한 자산 중 하나잖아요. 무기라는 건 결국 상대를 위협하거나 방어하는 수단이죠. 과연 한국이 우리의 구형 무기들을 진정으로 높이 평가할까 의심스러웠어요. 게다가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었기에 더더욱 조심스러웠습니다. 첫 번째 회의가 열린 날 모스크바는 폭설이 내렸어요. 크렘린궁 인근의 회의실에서 우리는 한국 대표단을 기다리고 있었죠. 러시아 측은 솔직히 무기 제공 대신 다른 방법을 고려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도 있었어요. 그러다 한국 대표단이 들어왔고 모든 분위기가 변했습니다. 한국 측 대표단과의 첫 회담에서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죠. 한국 대표단의 눈빛엔 놀라운 열정과 진지함이 있었어요. 그들의 질문은 날카롭고 명확했으며 기술적 세부 사항에 대한 지식도 놀라웠습니다. 그들은 기술을 통해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군사력을 키우려는 확고한 의지를 보였어요. 러시아의 T-80 전차, BMP-3 장갑차, 메티스, 대전차 미사일과 같은 당시 최첨단 무기들은 모두 한국군의 연구소로 넘어갔습니다. 이건 무기 거래가 아니라 기술 파트너십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 수석 대표는 회의 중 이렇게 강조했어요. 그 말에 러시아 대표단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죠. 일반적으로 무기를 수입하는 나라들은 그저 제품만 원했지 기술까지 깊이 파고들지 않았거든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모스크바 외곽의 군사기지에서 한국 기술자들과 만난 순간이었죠. 눈보라가 치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술자들은 두꺼운 군용 점퍼를 입고 열정적으로 러시아 무기를 살펴보고 있었어요. 그들은 러시아 기술자들에게 끝없이 질문을 쏟아냈어요. 러시아 기술자들은 당황했죠. 보통 무기를 받은 나라들은 사용법만 묻고 끝나는데 한국인들은 완전히 달랐거든요. 한국 기술자들은 설계도면, 작동 원리 심지어 금속의 성분까지 세세히 물었어요. 그들은 러시아 무기의 강점뿐 아니라 약점까지 철저히 분석했고 이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이미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듯 했습니다. 우리 기술자들이 살짝 귀찮아할 정도였죠. 어느 날 밤늦게까지 기술회의가 이어졌어요. 영하 25도의 추위에 모두 지친 상태였어요. 러시아 기술 책임자가 농담처럼 던졌어요. 당신들, 도대체 이 구식 무기로 뭘 하려고 하는 거요? 그냥 가져다 쓰면 될 것을. 그러자 한국 기술자의 답변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이 무기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걸 바탕으로 더 좋은 무기를 만들 겁니다. 그 말에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 무서운 민족이구나 생각했죠. 그 순간부터 한국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새롭게 보기 시작했어요. 자신들이 받은 기술을 그저 있는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연구하고 발전시키려는 그 집념과 열정. 러시아인들이 배워야 할 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불곰 사업 회의 후 저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어요. 오늘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정한 모습을 보았다. 그들은 겉으로는 조용하고 예의 바른 사람들이지만 내면에는 불을 뿜는 용의 기운이 있다. 기술에 대한 그들의 열정은 마치 굶주린 사람이 음식을 바라보는 눈빛 같았다. 불곰 사업 이후 한국은 실제로 엄청난 발전을 이뤘죠. 받은 기술을 기반으로 K2 흑표 전차, K9 자주포와 같은 새로운 무기 체계를 독자적으로 개발했어요. 이제는 오히려 러시아 기술을 뛰어넘은 무기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러시아 군사 전문가들이 혀를 내두르며 놀라워했어요. 자신들이 넘겨준 구형 무기가 세계 최고 수준의 군사 기술로 재탄생했으니까요. 더 놀라운 건 한국이 러시아의 이런 도움을 결코 잊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어느 날 한국의 방산 기업 대표가 모스크바를 방문했을 때 그는 제 손을 양손으로 꼭 잡고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죠. 페도로프 선생님, 그때 러시아가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 군사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두 당신들 덕분입니다. 감사드립니다. 그 말을 들으며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러시아는 세계 여러 나라와 무기 거래를 해왔지만
이런 진심 어린 감사를 직접 전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했어요. 그 순간 저는 다시 한번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정성을 깨달았습니다. 불곰 사업으로 한국과의 특별한 인연을 맺은 저는 이후에도 여러 차례 양국 간의 경제 협력 업무를 맡았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에너지 분야였죠. 러시아는 세계 최대의 에너지 자원 보유국이지만 제대로 된 제조업 기반이 약해 대부분의 생필품을 수입해야 합니다. 반대로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업 강국이지만 자원이 부족한 나라죠. 어쩌면 이 두 나라가 가까워진 건 운명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러시아 에너지경제연구소 석좌연구원으로 활동하면서 가장 인상 깊게 본 건 한국이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방식이었어요. 러시아가 한국과 에너지 계약을 맺을 때마다 협상 테이블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죠. 일반적으로 국제 에너지 계약은 교묘한 술수와 밀고 당기기, 때로는 기만까지 난무하기 마련입니다. 가격을 낮추기 위해 서로 숨기고 속이는 게 당연하죠. 하지만 한국 협상단의 태도는 놀라울 정도로 달랐어요. 2010년 초 겨울 모스크바의 고급 호텔에서 중요한 가스 협상이 있었어요. 러시아가 한국의 천연가스 공급량을 늘리려 했던 그날 협상장 분위기는 팽팽했습니다. 세계 가스 시장이 불안정하던 시기였고 러시아 협상단은 가격을 높이기 위해 온갖 전략을 펼쳤죠. 저도 에너지 전문가로서 참관인으로 참여했지만 내심 걱정이 컸어요. 만약 한국이 가격을 거부하면 몇 달간 준비해온 협상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었으니까요. 러시아 측의 빠른 영어와 한국 측의 차분한 답변이 오가는 가운데 가격 제안서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협상 대표가 갑자기 통역 없이 유창한 러시아어로 담담하게 말했어요. 우리는 싸게 사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정당한 가격을 원합니다. 순간 협상장이 고요해졌어요. 다른 나라들이라면 가장 싼 가격을 외치며 밀고 당겼을 텐데 한국은 오히려 정당한 가격이란 표현을 썼으니까요. 러시아 가스프롬의 고위 임원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에는 이 사람들이 진짜인가? 라는 의문이 담겨 있었죠. 결국 협상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끝났습니다. 한국 측이 제시한 정당한 가격에 러시아 협상단도 동의했어요. 그 순간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인들은 협상을 참 독특하게 하는군. 속임수가 아닌 오히려 신뢰를 주는 방식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다니. 협상이 끝난 후 러시아 가스프롬의 부사장이 저에게 물었어요. 페도로프, 자네는 한국을 잘 알지? 그들이 정말 이런 식으로 모든 국제 협상을 하나? 아니면 우리한테만 이러는 건가?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한국인들은 진정성을 중요시합니다. 장기적 신뢰관계가 일회성 이득보다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들이 정당한 가격을 말했다면 그건 정말로 양측 모두에게 좋은 가격이라는 뜻입니다. 그 후로도 러시아와 한국은 꾸준히 에너지 거래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세계 3위의 천연가스 수입국이고 러시아의 천연가스는 거리상 한국에 매우 가깝고 품질 또한 세계적입니다. 한국은 정기적으로 러시아에서 에너지를 수입했고 그 덕에 양국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어요. 우리 연구소 분석가들도 늘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은 진정으로 믿을 수 있는 파트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계약을 지키고 합의한 대로 행동한다. 그런 긴밀한 협력 관계였기에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상황이 급변했을 때 그 충격은 더욱 컸습니다. 한국은 국제사회의 제재에 동참하여 러시아산 에너지를 더는 살 수 없게 되었고 대신 중동과 호주로부터 비싼 가격에 천연가스를 사야 했어요. 러시아의 수많은 가스전에서 한국행 천연가스 수송이 멈췄다는 보고서를 받았을 때 저는 연구소 사무실에서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한국과의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듯한 기분이었죠. 그날 저녁 연구소의 젊은 연구원이 제 사무실 문을 두드렸어요. 페도로프 선생님, 이제 한국과의 협력은 영원히 끝인가요? 그 말에 저는 즉각적인 대답을 찾지 못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 후 대답했습니다. 협력이 끝난 게 아니야. 잠시 멈췄을 뿐이지. 전쟁으로 러시아 경제가 급격히 흔들리자 러시아 정부는 빠르게 대안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때 가장 먼저 우리 앞에 손을 내민 나라가 있었죠. 바로 중국이었어요. 중국은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이 약해진 틈을 놓치지 않고
전략적으로 접근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왠지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저는 연구소에서 중국 기업 대표들과의 미팅에 자주 참석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마음속엔 늘 의심이 자리 잡고 있었죠. 크렘린궁 인근의 호화로운 회의실에서 열린 첫 번째 미팅부터 중국 측은 굉장히 적극적이었어요. 그들은 우리에게 유럽보다 훨씬 싼 가격을 제시하면서 러시아가 필요로 하는 거의 모든 물품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했죠. 당시 상황이 너무 급박했기 때문에 러시아 정부도 중국과의 협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중국산 제품들이 러시아 시장을 빠르게 점령해버렸어요. 한국 기업들이 남기고 간 빈자리를 중국이 대신 차지해버린 거였죠. 그러나 불과 몇 개월 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중국산 제품의 품질이 너무 형편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초기에만 해도 러시아 국민들은 저렴한 가격에 만족했지만 얼마 가지 않아 불만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어요. 제가 자주 가던 마트 직원이 하소연했어요. 페도로프 씨, 중국산 제품이 들어온 이후로 손님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아요. 전자제품은 한 달도 안 돼 고장나고 생활용품들은 품질이 너무 떨어져요. 심지어 식품조차 신뢰할 수가 없다고들 하죠. 그녀의 말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예전에 한국 제품이 가득했을 때는 이런 일이 없었으니까요. 오히려 사람들은 한국산이라고 하면 가격을 묻지도 않고 믿고 샀죠. 품질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을 때 러시아 정부 내에서는 엄청난 혼란이 있었어요. 많은 국가가 러시아를 규탄하고 등을 돌렸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가슴 아프게 다가왔던 건 한국과의 관계 악화였어요. 저는 당시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크렘린궁에서 열린 긴급회의에 참석했었죠. 밤늦게까지 이어진 회의에서 국방부 장관이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과의 관계는 최대한 자극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와 싸울 상대가 아닙니다. 그들이 제재에 참여하는 건 불가피한 국제 정세 때문이지 한국이 러시아를 적대시해서가 아니에요. 한국은 적으로 돌리지 맙시다. 회의장 테이블 주변에 앉은 모든 장관과 고위 관리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진심으로 두려워한 건 서방의 제재가 아니라 한국을 영원히 잃어버리는 것이었다는 걸요. 한국 기업들이 러시아를 떠나는 건 일시적일 겁니다. 외무부 차관이 조용히 덧붙였죠. 사실 한국은 러시아 국민들에게도 굉장히 친숙하고 특별한 나라였습니다. 러시아에서 한국 음식, K-팝, 드라마 같은 한국 문화는 이미 대중 속에 완벽하게 자리 잡았죠. 시베리아의 작은 도시에서조차 한국 음식점을 찾는 건 어렵지 않았고 젊은이들은 한국 아이돌 그룹의 노래를 따라 불렀어요. 한국은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러시아 국민들에게 적대적인 나라가 아닌 오히려 가장 친근하고 사랑스러운 나라였어요. 제가 예전에 방문했던 이르쿠츠크의 한 가정집이 기억나요. 시베리아 한가운데 위치한 도시인데도 거실 벽에는 서울의 야경 사진이 걸려 있었고 주방에는 한국 전자제품들이 가득했어요. 식탁 위에는 당연히 도시락 라면이 놓여 있었죠. 집주인이 자랑스럽게 말했던 게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저희는 언젠가 꼭 한국에 여행 가려고 돈을 모으고 있어요. 러시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해외 여행지가 어디인지 아세요? 바로 한국이에요. 정말 가보고 싶은 나라죠. 며칠 전 연구소 후배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 젊은 연구원이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페도로프 선생님, 러시아 정부가 최근 한국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려고 시도한다는 소문이 있던데 정말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짧게 한숨을 쉬었어요. 가능성은 분명히 있지만 아직 현실적인 진전이 없다는 걸 저 역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전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국제사회의 분위기는 여전히 냉랭합니다. 그러나 후배들에게 절망을 주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희망적으로 말했죠. 쉽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가능성은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한국과의 진정한 우정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지. 정치는 변할 수 있어도 국민들 사이의 진심은 변하지 않으니까. 제 말을 들은 후배들의 눈빛이 조금씩 밝아지는 걸 보며 저도 새로운 희망을 느꼈어요. 어쩌면 우리의 이런 마음이 모여 언젠가 다시 양국 관계를 회복시키는 힘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루는 모스크바 시내의 한 카페에서
오래전 함께 일했던 외무부 친구 세르게이를 만났습니다. 그는 저보다 10살 정도 어렸지만 정부 내에서 빠르게 승진한 유능한 관료였어요. 세르게이는 저를 보자마자 가볍게 웃으며 물었어요. 페도로프, 아직도 한국 생각해? 그 사람들은 이제 러시아에 관심 없을 텐데 말이야. 우리에게 등 돌린 지 오래됐잖아. 순간 저는 화가 나서 세르게이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자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한국 사람들을 직접 만나본 적이나 있어? 난 그들과 오랫동안 일했어. 그들은 절대 먼저 등을 돌리는 사람들이 아니야. 정치적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물러선 거지. 세르게이는 제 격앙된 반응에 놀란 듯 했어요. 그는 멋쩍게 웃으며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죠. 역시 자네는 아직도 그때 그대로군. 그의 말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제가 특별히 한국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한국이 정말로 특별한 나라였기 때문이었죠. 다른 어떤 나라도 러시아에 한국이 보여준 진정성을 보인 적이 없었으니까요. 연구소에 앉아 한국과 러시아가 과거에 진행했던 프로젝트 서류를 종종 다시 꺼내봐요. 삼성, 현대와 함께했던 협력 사업 보고서와 불곰 사업 자료를 보며 그 시절을 떠올리곤 하죠. 낡은 서류 사이에서 한국 측이 보내온 감사 편지도 발견했어요. 그 진심 어린 필체를 보면서 가슴 한편이 뭉클해졌습니다. 그 시절 우리는 정말로 서로를 존중하며 깊은 신뢰를 쌓았거든요. 며칠 전 연구소 후배들과 함께 러시아 국민들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를 조사한 최신 데이터를 검토했어요. 결과는 우리 모두를 놀라게 했죠. 전쟁과 제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압도적으로 높았어요. 선생님,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러시아 국민들이 아직 한국을 그렇게 좋아한다니 정말 신기하지 않으세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전혀 신기하지 않아. 한국은 우리에게 진정한 마음을 준 유일한 나라였고 러시아 국민들은 절대 그 진심을 잊지 않아. 사람들의 마음은 정치보다 훨씬 더 오래 기억하거든. 그날 밤 퇴근 후 오랜만에 마트에 들렀어요. 습관적으로 도시락 라면이 있던 매대로 향했지만 그곳엔 여전히 중국산 라면들만 가득했습니다. 저는 매대 앞에서 잠시 멍하니 서 있었죠. 그러자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직원 타티아나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제게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페도로프 씨, 요즘엔 더 그립죠? 한국 라면 말이에요. 저는 그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가로등빛이 눈 내리는 모스크바의 밤거리를 비추는 것을 보며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러시아는 언제쯤 한국과의 관계를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과연 제가 은퇴하기 전까지 다시 그런 날이 올 수 있을까요? 현실은 분명히 냉정했어요. 아직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국제 정세 역시 쉽게 바뀔 것 같지 않았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제 연구소 생활이 끝나더라도 러시아와 한국이 다시 손을 잡는 날까지 할 수 있는 일을 끝까지 찾아볼 생각이에요. 이제 57살, 흰머리가 많아진 저는 모스크바 강변에 서서 멀리 빛나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봅니다. 그 수많은 불빛 속에서 저는 여전히 1998년 겨울, 경제위기의 어둠 속에서도 꺼지지 않던 삼성의 불빛을 떠올려요. 그 불빛은 마치 한국이라는 나라의 영혼처럼 느껴졌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약속을 지키고 진심을 다하는 그 정신은 25년이 지난 지금도 제 가슴 속에 선명하게 살아있습니다. 언젠가 다시 두 나라가 함께 손잡고 웃을 수 있는 날이 오리라 굳게 믿습니다. 어쩌면 그날이 생각보다 멀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러시아를 진심으로 대해준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진심은 어떤 정치적 상황도 지울 수 없을 만큼 깊고 강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